오늘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면서 마켓 시그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술주가 반등에 나섰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함께 오르는 그야말로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시장을 오늘 하루 목격한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후보직에서 물러나자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어닝 시즌까지 겹치면서 일단 오늘은 미증시 활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구체적인 시그널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까지도 함께 올랐습니다. 0.32%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술주가 강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58%, 1.08%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18,000선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중심으로 기술주가 반등에 나선 점이 기술주 전체적인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한 러셀 2000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기술주와 함께 중소형주가 상승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이후 변동성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집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빅스 지수는 10%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한층 제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빅테크 오랜만에 초록불을 띈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아쉽게도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1.3%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4.76%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다른 반도체주도 다 함께 올랐죠. 브로드컴과 AMD 2%대, 퀄컴도 4%대 올랐고요. 인텔도 1.2%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3.4%가량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21%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장 마감 후에 소식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쿠키를 원래 크롬에서 제거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유지시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2.23% 오름세, 아마존은 0.32% 하락, 그리고 테슬라가 5%대 반등 나섰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도 잠시 후 특징주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 보면 통신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버라이즌이 좀 하방 압력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 이슈 시간에도 보도록 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4%가량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이날 일단 특징주로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 조금 전에도 살펴봤는데요.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듯이 로이터가 이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한 블랙웰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사양 AI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들려지면서 4.76%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IT 대란 이후 계속해서 주가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월요일장에서 완전하게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날 13.46%가량 추가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구겐하임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마텔, 장난감 제조업체가 되겠죠. 15% 급등세를 보였는데 로이터의 보도 영향이었습니다. 엘캐터튼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계열의 사모펀드인데요. 엘캐터튼이 인수 의향을 밝혔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마텔이 매각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웃고 운 종목들 있는데요. 라이언에어, 저가 항공사죠. 15.41% 급감했습니다. 새우 순이익이 46% 급감했다라고 하고요. 여름 항공료가 작년보다 또 예상치보다도 낮을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버라이즌 통신주가 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통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하는 통신주, 쌓인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6%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EPS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번 주에는 AT&T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통신주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5.15%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때쯤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내년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함께 주가에 불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이렇게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자 중국의 전기차 또 자동차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1년물과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5개월 만에 인하로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이 이끌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3.3%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포트폴리오 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되겠는데요. 일단 버크셔가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1.4%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비아디,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와 함께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버크셔가 지분을 4.94%로 또 축소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7월 16일 기준으로 이렇게 지분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콩 공시에 따르면 5%에서 4%대로 내려갈 때, 또 4%대에서 3%대로 내려갈 때 공시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추가 공시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참고한 주목한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오랜만에 반등한 만큼 투자 의견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애플,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도 비중 확대 의견 유지가 됐지만 목표 주가 $1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적용이라는 테마에 투자하고 싶다면 좋은 옵션이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설명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서 긍정적으로 엔비디아를 바라본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것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마존은 제프리스가 매수 의견 제시했고 목표 주가 $235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8월 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광고에 주목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전날에는 계속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던 것 확인했었는데요. 오늘은 구겐하임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규 계약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레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축 관련, 건설 관련 주가 되겠죠. 골드만삭스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밸류에이션을 문제 삼았습니다. 펀더멘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웹툰, 네이버 웹툰이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62로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티로더 전 글로벌 화장품 업체가 되겠죠. 레이몬드 제임스가 강력 매수해서 시장 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더딘 회복세 그리고 미국 내 경쟁 심화로 반등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도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년물 계속해서 4.5%대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4.259%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WTI 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전망에서 수요가 약할 수 있다. 4분기에는 수급 균형이 딱 맞고 내년부터는 공급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값은 지금 PC 가격 지수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뉴욕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또 생생하게 얼굴을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약화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났던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날 조금은 약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확실했던 재선 티켓 획득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탓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 고조에 따른 순환매 현상도 약화됐고 기술주들이 모두 대거 반등했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1.08%,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1.58% 올랐고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도 0.32%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4.76% 오르며 지난주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접촉하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칩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5.155%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게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로봇으로 확산될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2.36% 오르고 퀄컴과 AMD도 각각 4.7%, 2.83% 상승하는 등 반도체들이 대체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트럼프 재선 시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됐던 에너지 헬스케어주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날 1.29% 빠졌고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은 2.95%, 코노코 필리스도 1.82%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주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이 증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대선 소식에 따라 계속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미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보는 대선 판도는 어떤가요? 네, 열흘간 대선 판도는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공화당 전당대회, 즉 컨벤션과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세로는 확고해졌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있는 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쭉 지켜봤는데요. 마치 트럼프가 11월 대선 티켓을 가져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듯 반전이 이루어졌죠.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태입니다. 대선 3개월을 앞두고 여당 대권 주자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선거 구도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피격 사건과 공화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한쪽으로 쏠렸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한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헤드라인에 바이든과 해리스 소식을 전면 배치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는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판이 리셋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앞서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간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3에서 6%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심지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미시간, 펜실베니아주 등 7개 스윙 스테이트의 대부분에서도 앞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붙으면 격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 가상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문 매체 더힐이 최근 67개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4%,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4%로 평가됐습니다. 예상 밖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트럼프 당선에 대한 배팅은 높습니다. 미 온라인 정치 증권시장 프리딕트 이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승리에 대한 가격은 4센트 하락한 60센트, 해리스 승리에 대한 가격은 12센트 상승한 39센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고 내달 컨벤션을 통해 여론을 주도할 경우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등락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빅데이가 되겠죠.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한동안 선거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다시 기업 펀더멘털과 거시지 데이터에 주목할 때라고 입을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시 이어질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26일 발표될 6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2.4%로 5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만에 하나 예상치보다 물가가 다시 치오를 경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생생한 현지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머스트 노브 5, 놓쳐서는 안 될 이슈 5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의 해리스 의원을 향한 전격적인 지지 덕분에 증시의 분위기도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매수세가 쏠렸었던 지난주와 대비해서 오늘 증시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민주당 안에서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지지와 사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숫자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받았던 지원금보다도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받고 있는 캠페인 안에서의 기부금이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포기했던 지난 22일에는 이 해리스 쪽으로 기부금이 6,600만 달러 이상 모였었고요. 23일에는 2,40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기부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민주당의 기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유입이 거의 멈췄던 상태였는데 또 큰 손들도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기부를 중단하겠다라는 압박을 넣기도 했었죠. 하지만 바이든이 전격 후보직 사퇴에 나서면서 그 이후 기부 행렬이 다시 이어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원로로 꼽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고요. 펠로시 전 의장은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미국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과 무관한 낙관 때문이다라고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 덕분에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나 금융주들 약세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는데요. 또 새로운 관련주들 또 테마주로 형태가 형성될 수 있을지 미국 증시 상황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간밤 전해졌던 기업들의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새로운 AI 칩을 내놓죠. 블랙웰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소식 상반기부터 저희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을 위한 새로운 저사양 AI 칩도 추가적으로 출시한다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유통 파트너인 인스포와 협력해서 블랙웰 칩 시리즈 중 하나로 중국용 B20라는 칩의 출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B20 칩의 출하는 2025년 2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칩은 엔비디아가 올해 말부터 대량 생산할 계획인 블랙웰 칩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이 시리즈 안에서 B200으로 불리는 칩 같은 경우는 챗봇의 답변, 제공 같은 일부 작업 속도가 이전 제품보다 30배나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에서 중국 시장 비중 2년 전만 해도 26%에 달했었는데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17%까지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기존에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던 H20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수출에 적합했기 때문에 최근 중국 안에서 나름의 매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웨이가 더 저렴한 가격의 칩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엔비디아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새로 중국을 위한 저사양 AI 칩을 출시한다는 소식 중국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확인됐던 엔비디아 관련 소식은 엔비디아가 서브 로보틱스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 안에서는 제조 로봇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 또 테슬라 쪽에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년의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힘주어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바로 그림에 나와 있는 옵티머스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생산에 나선다라는 소식 테슬라도 전해졌습니다. 머스크가 2026년에 다른 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여주기도 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은 현대자동차 산하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일본 혼다 등에서 수년간 개발해왔던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 회사가 물류나 창고, 또 제조와 같은 산업에서 잠재적 노동력 부족과 위험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2022년 9월에 범블비라는 이름의 옵티머스 로봇의 첫 번째 세대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 안에서 두 발로 걷는 로봇의 두 번째 세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로봇이 직접 티셔츠도 접고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까지도 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깜짝 놀라기도 했죠.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5% 상승하면서 $250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AI와 로봇에 집중하면서 돌파구를 계속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국 완성차 업체들 앞으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 관련주들 대부분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후에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월가에서는 일단 완성차 업체 안에서도 GM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GM 같은 경우는 454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6%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고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2.7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포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는 3.8% 증가한 44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는 0.6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되려 5.2% 감소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2분기 완성차 업체들 추가적인 가이던스 상향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개장 이후 발표되는 GM의 실적 내일 다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속보로 나온 소식이죠.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만 상장이 됐었는데 몇 분 전에 SEC로부터도 최종적으로 ETF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가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이 아닌 증권이다라고 분류해왔던 자산인 만큼 이번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에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4월 달에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받아갔지만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증권으로 분류됐던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다시 한번 재판정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출시한 자산 운용사들을 여러 곳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앞서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출시했던 ETF의 자산 운용사와 동일한 곳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출시한 만큼 앞으로의 수수료 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만 2%대 수수료율이 확인되고 있고 다른 증권사들은 모두 0.2% 아래대 수수료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달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10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알트코인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잘 작용해 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도 2분기 스포티파이 실적 발표, 피트 뉴진스 푸른 산호초입니다. 자, 오늘 그 스포티파이 실적 발표가 장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포티파이, UPS, GE 에어로스페이스, GM, 코카콜라, 컴캐스트, 폴라리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셉니다. 테슬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비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처브, 그리고 캐피탈 원. 자, 이런 기업들 아주 빡빡하네요. 지금 그 어저께 보여드린 대로 화수목 아주 정말 빡빡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스포티파이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뭐 여기에 지금 어닝 리스프에 나온 대로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시차가 있고 그런 거를 지금 감안을 해서 어쨌든 장전에 지금 나왔고 스포티파이가 중요한 것이 창사 이래 처음 흑자 전환을 기록한 뒤에 이번 분기에 이어갈런지 말런지를 결정하는 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실적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워낙에 강세기 때문에 그 인기가 그렇죠? 2024년도 1분기 스포티파이에겐 아주 중요한 한 분기였습니다. 자, 이 레비뉴 20% 늘어서
3.6 빌리언 달러. 참고로 스포티파이는 미국 회사는 아니죠. 스웨덴에 본사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순이익이 극적으로 바뀌었죠. 2023년도 1분기의 손실이었습니다. 225 밀리언 로스에서 197 밀리언 수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0.97 나왔는데 그 전년 동기에는 1.16 주당 1.16달러 로스가 났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68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는 156 밀리언 달러가 손실이었죠.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전 전환된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영업이익 흑자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우리 그 멜론이나 요즘 이렇게 멜론도 안 듣죠, 저는? 음악 좀 들어야겠어요, 음악 좀. 감성이 메말른 것 같아. 멜론이든 뭐든 뭐 듣잖아요, 진이든. 근데 그 뭔가 큰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있지 않나요? 정확히 뭔가 알고리즘은 몰라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곡에 대해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쵸? 가수나 혹은 그 생후의 가족들한테도 70년 이어지잖아요. 가수나 그 돌아가신 가수의 가족이나 아니면 음악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다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로열티 같은 거를. 그쵸? 그 돈을 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거를 구독자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구독자들은 우리 뭐 멜론이나 이런 거를 뭐 한 5만 원씩 내나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처럼 뭐 한 10,000원 이상 내나요? 막 무슨 580원, 막 990원 이러지 않았어요? 그쵸? 아니면은 막 여러 명이 돌려 쓰지 않았어요? 여러 명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아니, 친구랑 가족이랑 돌려 쓰고 그 동시 접속인간 안 되는데 그 다른 시간에 드는 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 같이 쓰고 그러면 한 명이 한 계정만 파가지고 한 5명이 쓰고 이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나? 그거 뭐 다 빠져나가고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여준다. 광고 요금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광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광고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왜 요금제 싼 걸로 해버리면은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어떤 감은 들잖아요. 지금 레비뉴 믹스가 보니까 프리미엄으로 되네. 프리미엄에서 3.24 빌리언 달러가 나왔네요. 여기 지금 3.6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프리미엄에서 3.24니까 거의 다네요. 그렇죠? 프리미엄이 그 요금제, 구독 요금제죠, 요금제. 근데 이게 음악을 듣는 거에다가 뭔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하는 게 오디오북이거든, 오디오북. 읽어주는 책. 요즘에 책방 잘 안 가죠. 책방 많이 망했죠. 가서 이제 책 냄새, 종이책 냄새 맡는 건 좋아하는데 안 사가잖아요. 그쵸? 거기 찍지 말라고 써 있는데 쭉 쌓아놓은 다음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강남역이나 그 대형 문고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책을 이만큼 쌓아놓은 다음에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읽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는 것도 넣는 거고 그거를 찍어가면은 책을 안 사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듣는 오디오북이라고 어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마존이 그런 거를 이제 선두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지금 스포티파이도 이제 음원으로만 안 되니까 이걸 껴는 거죠. 그러니까 음원을 막 고음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귀가 막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귀가 너무 해가지고 막 헤드폰도 정말 비싼 거. 그리고 음원도 막 고음질.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화질이나 고음질에 별로 둔감한 사람이거든요. 대충 요즘에 TV는 다 좋고 요즘 기기가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웬만한 기기 정말 이상한 싸구려 기기 아니면은 웬만큼 저는 구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매장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틀어놨는데 푸른 잔디밭이 잔디가 살아있고 이런다는데 솔직히 잔디에 무슨 진딧물이까지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별 차이가 제 눈이 잠자리 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별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귀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음질을 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느냐?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스포티파이도. 고음질을 제공해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받는 것도 있는데 고음질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고음질 요금제를 내놨는데 아무도 이용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음질 요금제, 프리미엄 요금제에 고음질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오디오북을 예를 들어 한 달에 15시간 정도, 이 기본이거든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한 달에 15시간 정도 오디오북을 무료로 제공해요. 그다음에 팟캐스트. 이제 얘네 방송을 하는 거야, 방송을.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15시간 들을 수 있고 팟캐스트 청취할 수 있고 고음질의 음원을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요금제를 이제 나눠놨어요. 프리미엄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에서도 나눠놨어요. 프리미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나는 고음질만 원하는데 난 솔직히 오디오북 필요 없다. 나는 종이책 읽는다 아직도. 해리포터 종이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해리포터 듣기 싫다. 오디오북에 껴있는 거를 요금제를 굳이 사기가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눠놨어요.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윗단계를 또 나눠놨단 말이에요. 세분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애드 서포터드. 이거는 이제 아예 그런 거 싫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아니 고음질이고 뭐 저음질이고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저 귀가 나빠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난 오디오북은 싫다. 책 읽는 것도 싫은데 책 듣는 것도 싫다. 그냥 유튜브 보는 거 좋다. 그랬잖아. 유튜브, 틱톡 그냥 잘 짧은 쇼폼 보는 게 낫지. 그거 듣고 있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보면 무료 요금제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건 반대죠. 이 음원의 저작권이 있는 사람에게 스포티파이가 돈을 내고 그 음원을 구매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트리밍을. 근데 이거는 반대죠. 광고를 받는 거니까 광고주들이 스포티파이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광고 요금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애드 서포트가 이제 광고 요금제에서 광고주들한테 받는 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10.7%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구독자 이 요금제에서 나오는 수익이 플러스 20% 매출 성장했고 이 애드 서포터 즉 광고주들에게 받는 광고비 요게 18% 증가했습니다. 둘 다 한 평균 내면 19% 증가해서 이제 그래서 20% 매출이 증가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비중으로 봐서는 프리미엄 구독자가 무조건 늘어나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스포티파이는.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어떤 요인을 줘야지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을까? 안 떠날까? 이 구독자가 빠져나가면 여기가 게임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요. 스포티파이는 너무 매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프리미엄 구독자 없으면 끝이에요. 이게. 왜냐면 무료 구독자는 크게 돈이 안 되거든요. 이게 10.7%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잡는 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게 큰 거죠. 그게 아주 큰 거예요,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 솔직히 스포티파이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랬을 거예요.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 프리미엄 요금제에 뭐 오디오북 15시간에 팟캐스트 들을 수 있고 이게 한 15,000원에서 17,000원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게 한 원래 10,000원 언저리였어. 10,000원 언저리. 근데 그걸 4,000~5,000원 올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디오북 팟캐스트 추가하면서. 근데 4,000~5,000원을 올렸는데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수익이 20% 증가를 했어요. 야, 이건 완전 성공한 거죠. 가격을 올렸는데 더 늘어났어요. 이용자 수가. 그래서 월간 총 활성 사용자 수. 여기 보면은 MAU, Monthly Active User. 그래서 맨날 MAU 나오잖아요. 그래서 MAU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23도 1분기부터 조금씩 계단식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615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그걸로 하면은 6억 1,500만. 6억 이 위로 가면 이제 6억 한 3천만 명으로 될 것이다. 2023년 2분기에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만약에 2023년 2분기를 그린다면은 그래서 지금 6억 명이 넘어가고 있다. 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스. 그러니까 한 달에 실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 그리고 여기는 프리미엄 이게 중요하죠. 6억 명이 그 스포티파이 사이트를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구독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죠. 6억여 명 중에서 아까 2024년 2분기 되면 6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6억 3천만 명 중에서 지금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한 2억 4천만 명 되네요.
그렇죠? 여기로 가면 한 2억 4천만 명 이상 되겠죠. 그러면 괜찮죠. 6억 명 정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6억 명 정도가 스포티파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인 2억 4천만 명, 3분의 1이 좀 넘네요. 대충 계산해 보면.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감이에요. 계산, 수학을 못해요. 2억 4천만 명 정도,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구독을 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네요, 지금. 그렇죠? 자, 이 실적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흑자전을 처음 성공했다고 했는데, 자, 매출은 흑자가 아니죠. 매출이 아무리나 많이 나도 돈이 많이 나가면 적자예요. 맞죠? 자, 일단 매출은 전년분기에 전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결과가 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여기 사이트에 집계가 안 됐어요. 4.10 빌리언 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익으로 갑시다. 이익이 이게 중요한 거죠. 드디어 2024년도 1분기에 여기 올라왔잖아요. 여기 지금 드디어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적자였거든요.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한번 찍었네요. 플러스를 찍었긴 했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는 첫 번째입니다. 2018년에 상장이 됐거든요. 스포티파이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를 겪고 엔데믹을 겪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2024년도 1분기에는 예상도 그쵸 예상 컨센서스도 플러스였고 실제치도 플러스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예상 컨센서스가 가장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걸 만약 뛰어넘는다면 진짜 이제는 바닥을 찍고 흑자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스포티파이의 모습을 앞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354.92, 17.46% 오르면 평균치에 도달합니다, 지금. 자,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스포티파이. 자, 20여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뒤로 갑시다. 20여 개의 의견 중에서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자, 29개나 있어요. 21개 바이, 7홀드, 1셀,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걸 겪었다고 했는데, 그쵸? 2018년에 상장됐는데, 자, 일봉은 이렇게 돼서 지금 일봉의 추세선, 요거는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 월봉이 엄청 다이나믹하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2022년도부터 쭉 떨어서 빡 내려갔다가 엔데믹이잖아요. 나가서 놀아야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월봉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정말 이건 정말 자, 이게 왜 이러는지 아시겠죠? 사업 구조가 너무 단순해. 맞죠? 그냥 아무 모델이 없잖아요. 아까 모델이 다 뭐예요? 오디오, 귀로 듣는 거. 팟캐스트, 귀로 듣는 거. 물론 보는 팟캐스트도 있지만 팟빵이나 팟캐스트가 원래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원, 귀로 듣는 거. 맞죠? 그러면은 귀에 집중할 때는 언제예요? 가장 집중할 때는 혼자 집에서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을 때.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순한 구조 때문에 2020년 3월 달에 우한 시장에서 그 폐렴이 벌어지고 코로나로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됐어요. 이제 다 나갔어요. 아니, 귀로 집중하는 시대가 끝나서 이제 오감을 즐길 시대가 됐잖아요. 물총 쏘고 지금 서머 스플래시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정말 한 4년밖에 안 되는 상장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걸 겪었죠. 근데 여기서 와, 이게 뭡니까? 거의 심장 박동수 아닙니까? 심전도? 여기까지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최고가를 갔던 그 시점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있죠, 이 상황. 이 상황에서는 계속 적자 상태였거든요. 매출은 났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뜬 거죠.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 흑자란 거를 안고 코로나 고점으로 가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똑같죠, 지금. 근데 우리가 내용을 봤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영업이익 적자였던 거고 여기는 지금 영업이익 흑자였던 데인데 거의 같은 라인에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똑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앞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 고점 돌파나 고점 도전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티파이 2018년에 상장되고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 자, 이제 한 단계만 남았다. 저 단계를 만약 넘어선다면은 사상 최고가의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기술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의 최고치로 다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매드평은
스포티파이, 애플파이보다 달콤하고 피칸파이보다 고소해. 네, 어제 새벽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어제 오늘은 해리스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해리스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리스 후보 외에도 여러 후보들이 현재 민주당 안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들을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텃밭에 강한 표를 가지고 있는 앤디 배시어나 그레첸 휘트머가 부통령으로 다시 한번 이 카멀라 해리스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최근 변화가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해리스 대세론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과거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굉장히 격차가 컸었는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와 해리스 상당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04년에 흑인 여성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선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4건의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형사 재판 안에서도 80건이 넘는 혐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와 관련돼서 여전히 트럼프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검사와 범죄자의 구도다라고 평가하는 언론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앞서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 이렇게 잘못 호칭하는 사건도 있었었죠. 그 해당 사건 이후에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해명 글을 올렸었을 때도 해리스는 검사고 트럼프는 범죄자다라고 한 줄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프레임이 더 강력해질수록 해리스 쪽으로의 표가 더 강하게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리스는 누구이고 지금까지 그녀는 어떤 부분에 더 가치관을 두고 초점을 맞춰 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규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해리스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현재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별 의견이 없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직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간밤에 다시 한번 지지와 관련된 확실한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해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설득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부분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직 지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 대선 하루 만에 현재 9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이 모집이 되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상 확정시 되고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까지의 가치관 행보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하는 부분으로는 인공지능과 기술 쪽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규제 칼날을 내밀어 왔던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빅테크
빅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그닥 우호적인 발언은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 연설을 생각을 해보면 AI는 실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존재 자체의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던 바가 있고요. 빅테크나 AI 관련주들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압박으로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기후와 에너지 쪽이 될 것 같고요.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서 환경 정의 여전히 우선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대마초 관련주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마초 관련된 미국에 상장된 ETF 4%의 가격 상승을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많이 점검을 해봤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미국 안의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 원자력이나 방산이나 금융 쪽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해당 섹터별로 관련 대표주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미국 안에서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트럼프가 강하게 밀고 있는 이민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민을 규제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미국 안에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딱 집권하는 순간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 밸류에이션은 약화되고 오히려 증시에 대한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2일차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저희는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